반갑습니다. 굿잡 하지영입니다. 2024년 3회차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를 쓰시오이네요. 이렇게 간단하고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문제가 여러분이 치시는 1번에도 꼭 나오길 기원합니다. 자, 4가지 구조는요. 진로 사정, 2번째 전형적인 하루, 3번째 강점과 장애, 4번째 요약입니다. 굳이 주의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장점 아니고 그리고 단점 아니라는 것. 그래서 쓰다가 강점과 장애 자연스럽게 실수하지 마시고 꼭 강점과 장애라고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의 기본 개념인 ABCDEF의 의미를 쓰시오인데요. REBT의 상담의 상담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라는 문제이네요. 그래서 A 하면은 선행사건인데 선행사건 중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내담자에게 혼란을 준 그 사건을 의미하고요. 2번째는 이런 선행사건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 또는 신념의 체계, 틀 이렇게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3번째, 내담자가 보고하는 어떤 결과예요. 어떤 정서적, 행동적인데 그냥 정서적, 행동적 결과 써도 좋지만은 그가 내담자가 말하는, 보고하는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정 지어줘도 좋은 답입니다. 그리고 D는요, 이제 논박인데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한 합리적인 논박, 논리적 접근인 것이죠. 그리고 E는 그냥 대체된 효과라고 쓰셔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D 과정을 거쳐, 즉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대체된 어떤 효과를 의미하고 그런 효과를 통한 긍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F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팔목이 너무 아프시면 A는 뭐다, B는 뭐다 꼭 입으로라도 되뇌이시면서 3번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있는데요. 부처는 탐전행위죠. 얼마나 좋은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요. 시험에 난이도 필요 없어요. 얼만큼 빈출되었는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냥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어렵든지 낮든지 그냥 좋은 문제, 편안한 문제이고 내가 쓰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아무리 쉬운 문제인들 내 체감은 그렇죠. 나쁜 문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게 필기에서 익숙하게 접한 문제들이 나오면 참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접하시면 일단 대부분 접근 장벽이 좋으니까 일단 많이 들으시라는 것. 그리고요, 계속 듣다 보면은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고, 사실 한 번 아닙니다. 많이 써보시고, 쓰는 것이 너무 힘드시다면은 타이핑을 쳐보면서 문장을 완성하시고, 이것도 힘드시다면 먼저 말로 문장을 완성하는 것. 핵심 용어가 나오면 말로 내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보시고 꼭 써보시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동전 100원짜리 지금 이미지로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모르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동전들 가운데 100원짜리 구별 못하시는 우리나라 사람 없습니다. 그치만 여기 빈 종이에다가 지금 제가 100원짜리 한번 앞뒷면 그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그라미, 백자, 그리고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하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이 한국은행이 어디쯤 있더라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실기에서는 가장 주의할 점입니다. 실기에서는 아웃풋이 될 때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들었다고 바로 말하고 바로 쓸 수 있는 것 아닌 게 정상이고요. 나 왜 이럴까? 아니, 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꼭 작성해 보시고 많이 작성해 보시고 우리 시험장에서 큰 글씨로 이왕이면 채점자가 잘 볼 수 있게 굵은 볼펜으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탐전행 너무 쉬우니까 제가 다른 곁다리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탐색 단계 무엇을 탐색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색하는데 이왕이면 이 부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잘 알아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전환 단계는 자신의 가치 중요하니까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단계인데 가치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가장 무난한 자기 지식을 직업세계와 연결하고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한다. 이거 안 나오면 자기 지식과 직업세계와 연결하고 전환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행동 단계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가 바로 행동 단계이죠. 나 여기서도 괜시리 좀 멋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들 구별해서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단기적인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직업상담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설명하기도 편한 생애진로 사정, 직업 가계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업 카드 분류법입니다. 법자 쓰셔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생애진로 사정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고 다양한 직접 정보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직접 정보가 쓸 수 있으면 우리 이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작업 경험, 교육 수준, 강점과 약점, 자기 인식 수준 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도 작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해도 좋고 이렇게 한 가지만 쓰셔도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나를 기준으로 부모 무슨 일 하시는지 그리고 뭐 형제들 무슨 일 하는지 배우자 뭐 아니면은 부모에서 3대의 선조들이 자기를 포함한 3대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도식화하는 건데요. 이것을 그대로 가족들의 직업을 도식화하여 내담자의 집안 가족들의 영향력,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작업을 선호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업 카드 너무 많이 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자질 3가지인데요. 우리 직업 상담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늘 아무거나가 제일 힘든데 저도 이상하게 아무거나 뭐든지 좋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그 아무거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직업 상담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 갔는데요. 제가 보기보다가 정말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높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민망해서 자아자찬 시간입니다. 정말 높고 나쁜 점은 뭐냐면요. 구별을 잘 못해서 상담이 끝났는데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내담자의 일들을 사정하며 해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 3명 내담자가 늘어날 때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실제 상담은 점점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해하다가 이제 저와 잘 맞는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담사 내가 어떤 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이해 첫머리로 쓰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고요. 2번째, 내담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냥 수다 떠는 것이 아니니까 또 특히 심리 검사를 실시할 때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고 이게 또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냥 직업 정보 분석 능력, 공감적 이해력, 객관적 통찰력 해서 아름다운 멘트 꼭 쓰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번입니다.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한상기, 잠정기, 현실기, 환장혀 했던 거 생각나시죠? 긴즈버그의 발달 단계 환장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현실기의 3가지의 하위 단계 뭐가 있었죠? 바로 탐구특입니다. 긴즈버그, 햄버거를 좋아하는 긴즈버그는 환장하게 햄버거도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탐구하는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죠. 탐구하는 특이한 아저씨. 누구라고요? 긴즈버그. 그래서 잘 매칭하셔서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인데 탐색은 실제로 이 마지막 단계니까 한상기에서 탐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기의 하위 단계니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취업 기회를 탐색하고 노력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2번째, 구체화 단계에서는요. 자신의 직업 목표를 구체화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화해서 그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특정 직업에 몰두하게 되는 단계를 우리는 구체화 단계라고 표현하고 3번째 특수화 단계는 그 구체적인 분야의 능력, 정말 특수된 딱 맞게 떨어지는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직업을 선택하거나 특정의 진로에 맞는 훈련을 받는 단계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인데요. 이거는 감사한 문제입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활용되는 기법 2가지를 쓰시오 했었을 때 내가 알아서 뭐요?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에 대해서도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서전 나오면 쉬워요. 자서전은 어떤 시점에서 그 전의 일들을 쭉 쓰는 것이 자서전이니까 진로 자서전은 지금 진로 상담, 직업 상담할 때 필요하죠. 상담의 핵심은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니까 그동안 쭉 내가 해왔던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과거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법이라고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일기는 내담자가 일기, 오늘 밤에 쓰는 겁니다. 현재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비슷한 것, 진로 수첩에 대해서도 쓰라는 어떤 문제도 있는데요. 진로 수첩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기는 오늘 밤에 쓰고 자서전은 어떤 시점에서 그 전에 있었던 거를 쓰고 수첩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이 수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즉시 하고 있는 의사결정, 자신이 자기 평가하고 금방 한 것을 바로 보니까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신감과 자기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에 태도, 척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나오는데요.
진로 성숙도 검사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두 개 다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태도 척도, 결참, 독성 스타일인데요.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해서 우선 세 가지 쓰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성, 뭘 결정합니까?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어느 정도 차야지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진로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참여도는요, 어디에 참여하냐면은 지금 진로 선택 과정에 내가 참여해야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과정? 진로 선택 과정에 남이 시켜서 온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 세 번째, 독립성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데 독립적으로 민망하시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사적 검사의 장점 세 가지를 쓰시오인데요. 장점, 단점 세 가지씩 쓰시오도 나오니까 이번에는 제가 장점만 보겠지만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단점까지 나온 김에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사적 검사의 장점 세 가지는요. 반응의 독특성, 그 개인마다 다 특이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달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내가 잘 보이고 싶게 말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잘 보이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할 수가 없다. 솔직하게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투사적 검사의 최대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지만 잘 안 나올 때는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도거다.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네요. 독특성, 어려움, 다양성. 뭐가 반응이. 그리고 물론 방어가 도거는 아니죠. 뭐가 도거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보고질이 먹고 싶네요. 보고가 도거인데 우리 암기를 위해서 방어가 도거다 해서 장점 세 가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정규 분포에서. 이것이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가 질문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정규 분포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평면으로 나와버리면 망쳤다. 그래서 답이 완전 평면해서 제가 완곡법, 절미법, 면적, 한산법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난다고 하셔야 제가 흥이 올라서 더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시는 걸로 하면서 완곡법, 정규 분포의 모양과 유사해야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더하고 빼서 이렇게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절미는 끝에가 너무 길어서 이 부분만 잘라내면 돼. 이 부분만 잘라내면 돼 할 때 우리는 절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편포, 검사 점수가 편포를 이룰 때 한쪽만 길게 빠질 때 그 꼬리를 잘라내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 면적, 부피는 아니죠. 어떤 공간이니까 면적, 2차원적에서 이 면적을 계산해서 정규 분포의 그 너비만큼 나오는지 하는 것. 그러려면은 해당하는 점수, Z점수를 찾아내는 것인데 Z점수 찾으려면 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각 점수들의 백분위를 찾아서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면적 한서법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도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11번입니다. 심리검사는 검사 내용에 따라서 능력적인 요소를 측정하는 성능검사, 그리고 습관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성향검사로 분류할 수 있죠. 이때 성능검사의 6가지, 2개 다 쓰라고 할 때는 3가지, 3가지로 나오고 1개만 쓰라고 할 때는 최근 들어서 6가지나 나온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알고 가시는데요. 성능이니까 능력을 알아보는 거죠. 능력, 적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성을 알아봐야 된다. 지적성을 알아봐야 된다. 그 사람 적성을 알아봐야 된다. 어떻게 적성 알아보기 전에는 사고인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제가 청킹 이렇게 핵심 용어 암기하는 방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적성,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고인지 장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적성 알아보기 전에 사고인지 장애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된다. 가져가시는데요. 그거는 기억나는데 지가 뭔지 모르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 성능, 능력을 알아보니까 지, 지능, 적, 적성, 그리고 뭐죠? 성취도 검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마무리 사고, 인지, 장애는 앞머리 다 외웠으니까 사고, 능력, 적성, 지금 능력 검사죠. 성능, 인지, 능력, 장애 진단 검사해서 꼭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번입니다. 심리검사에서 중거 타당도 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시오인데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표집할 때 잘못했어. 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맞춰야 되는데 성인들 투표권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초등학교 하교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표집이 잘못되었어. 비교할 수 있는 중거 집단의 점수가 엉망진창이겠죠. 2번째, 중거를 바로 표집해서 하는데 측정이 엉망이야. 믿을 수가 없어. 신뢰도가 안 받쳐줘. 그리고 방법 틀려버렸네. 측정의 타당도 맞다 틀리다 해서 틀려버리면은 당연히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나는 신뢰도 타당도 찢어져 쓰기가 민망해요. 그러신 분들은 중거 측정지에 신뢰도와 타당도 같이 쓰시고 그리고 범위 10명 할 때 그리고 100명 할 때 1000명 할 때 당연히 그 정확도는 틀려진다라는 거죠. 어떤 대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범위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또 이 범위가 무작정 많다고 해서 전수조사 아닐 때 무조건 많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뭐 굳이 그런 말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 범위의 제한도 뭐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중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표집오차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모집단에서 표집할 때 표집틀을 잘 구성했는지 아니면 크기는 적절하게 했는지 방법은 적절하게 했는지 표집 오차가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에서 이런 것들이 미친다. 그리고 또 잘 모르실 때는요. 여기 신뢰도 해놓고 타당도 썼네요. 가치라고 생각하시고 신뢰도와 타당도는 상호 관계가 있어서 측정지의 신뢰도가 높아야 타당도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쓰셔도 좋고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는 어떻게 여러 가지 것들과 연관이 있어서 당연히 중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친다. 위에와 말 끝에의 끝머리를 통일시키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3번째, 타당도는요. 중거의 적절성이 좋아야하며 중거 결핍과 중거 오염 등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왜곡이 일어나면 당연히 중거 타당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13번입니다.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보, 직무 분석해서 얻어진 다양한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와 같은 직무 분석 자료의 활용의 용도,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배교 직원입니다. 나의 학교 직원, 모배교 직원임. 이렇게 해서요. 오, 모집인데 집이 나왔네요. 모배교 직원. 여기 이렇게 해서 5가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무 분석해가지고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사람 몇 명 뽑을 건지 어떤 사람 뽑을 건지 모집과 선발에 적용하고요. 두 번째, 뽑아진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니까 배치하고 향후 어떤 교육을 시켜서 경력을 개발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육 및 훈련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 평가.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뽑은 그 능력 가지고 평가해야지 회사에서 뭘로 평가한다 그럴까요? 외모지수 모르겠다. 무조건 외모 갖다 붙이죠. 외모지수로 평가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원 관리, 우리 이 일에 있어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인가 왜 필요해요? 회사, 조직은 결국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써서 사람을 쓸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적게 지어짜서 사람을 그만두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모배교 직원인 할 때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드니까 정원 관리를 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거 모배교 직원님이 뭐야 하시는 분들은요. 알아서 만드셔서 임금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라고 해서 앞에 구체적인 것 한두 가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 5가지를 쓰시오인데요. 하방,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직성, 딱딱하다라고 하네요. 그 말 그대로이죠. 바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랑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사실 오르지 않아도 이미 받던 그 월급은 웬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안 떨어지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원인 5가지는요.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혼자서 5가지 쓰시는데 왜 떨어져 있지? 이 생각하면서 진행하려니까 약간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긋났습니다. 여하튼 5가지 붙여서 보시면 되고요. 왜 안 떨어지냐면요. 첫 번째, 강력한 노동조합이 절대로 그렇게 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야 미안하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생각하시면 노동조합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오르면 올랐지.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죠. 바로 그러한 강력한 노동조합 때문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폐 환상이 있습니다. 왠지 월급 떨어지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죠. 하고 싶지 않고 나 이만큼은 받아야 돼. 이만큼 받아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떨어져?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안 죽지만 절대 안 되고 회사 차원에서 그렇죠. 월급 좀 줄여지는 대신에 부가급여 이만큼 더 줄게 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실 따지면 그것이 더 이익이라 하더라도 화폐 환상, 내 연봉이 낮아지는 것은 내 능력을 평가절하, 낮춰진다라고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폐 환상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화폐 환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용자가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장기 근로계약, 우리 이미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해서 이럴 때는 꼭 또 계약대로 가야 된다라는 우리 고정관념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간행으로
월급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간행, 간습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역선택, 누가?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입니다. 역선택,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월급 내리면 그래, 기존에 받던 데만큼 주는 데는 내가 구할 수 있어 해서 어떻게? 회사 사표 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임금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정리하시고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단기 생산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윤국대화 나오면 바로 밑에 있는 임금 150원 보이죠? 이거 뭐와 똑같아야 되죠? 모르면은 봅시다. 임금 극대화를 위해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입니다. 이렇게 표가 나오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방식 뭐였죠? 그렇죠. 이렇게 두 칸을 더 만들어서 작성하라라고 했습니다. 한 개 생산물이 몇 개인지 나오고 우리 가격 100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한 개의 생산물의 가격을 곱하면은 한 개의 생산물의 가치, 제일 마지막 줄에 가치가 나와서 바로 이 한 개의 생산물의 가치와 임금이 동일해지는 찌찌뽕 되는 그 단위가 어떤 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이제 다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려보시고 답을 쓰시는 연습 또 한 번 강조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투입량 여기 다 있고요. 총 생산량 여기 다 있고요. 한 개 생산물은 1단위 늘 때 얼만큼 더 만들었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1단위 늘었을 때 2개 더 만들었고 빼면 됩니다. 2단위 갔을 때 2개에서 4개 됐으니까 2개, 4개에서 7개 됐으니까 3개, 1.5개, 그리고 0.5개, 마지막에는 사람을 더 넣어도 한 개 생산물이 늘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것에다가 가격 100원을 곱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는데 임금 150원 관련된 가치 찌찌뽕 되는 한 개 생산물 가치 150원은 바로 4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거 그리시고 그 밑에 멘트로 이윤국대화의 원칙은 이것과 이거 동일할 때이다. 여러분 이것과 이것 하는데 여러분도 이것과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것과 이거라고 합니다.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동일할 때 그래서 그게 동일한 시점이 바로 150원으로 4단 2일 때 최적 고용량이 도출된다라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인 힘의 강도, 바로 작업 강도를 나타내는 멘트였습니다. 이렇게 작업 강도는 5단계에 우리 너무 잘한다. 아가 보는 것은 힘들어요. 아주. 아기볼래, 밤멜래, 밤매로 나갑니다. 정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이 아이도 사람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뭘 원하는지 알아맞추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면 되는 밭이 내게는 더 편하다라는 것. 갑자기 제 진심을 너무 얘기해버렸나요? 여하튼 어떤 면에서 강의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가 보는 것은 힘들어 아주에서 48, 20, 40을 기준으로 48, 20, 40, 40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분 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순서대로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인데요. 일반적으로 다수직업 종사자는 보통 정의도 함께 나오고 원칙을 쓰라고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한 번 더 여러분 귀에 익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수 직업 종사자는 한 직업이 아니고 여러 직업 하는 사람인데 투잡하시는 분인데 연관된 일 아니고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르치고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정의 챙기시고요. 이번 문제의 답인 다시수체, 다시수체 뭐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서 음료를 만들어서 다시수체, 다시수체 하니까 갑자기 포주체생도 얘기하고 싶네요. 포괄적인 것도 주체생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수체 해서 여기 채 있네요. 시간 우선의 원칙. 다수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뭐 여기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많이 일하는 거 어떤 거는 4시간 일하고 어떤 거는 8시간 일할 때 분류할 때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시간 일할 때는 시간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우선, 돈 더 많이 버는 것으로 구별한다라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돈도 똑같이 벌어. 두 개 다 최저시급 똑같이 받아. 그랬을 때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이고요. 여기에서 더 아름다운 것은 이것으로 못할 때, 여기 잘못 읽었나요? 시간 우선 이것으로 못할 때 수입으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수입으로도 못할 때 최근의 직업 우선 원칙을 활용한다라는 것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매년 어떤 때는 3회 내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나오고 이렇게 자주 나오지만 수험생들은 왠지 이 아이만큼은 외우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빈출이기 때문에 딱 한번 마음 먹고 오늘은 다른 거 다 포기다. 이놈 한 놈만 잡겠다 해서 한 번은 이 문제 꼭 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죠.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주된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주된 활동은 부가가치액이 큰, 안 나왔나요? 뭐 여하튼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우리 객관식 때도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에 따라서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분류되고요. 마지막 3번째는 휴업 중 또는 자산 청산 중인 사업체는 영업했던 거 예전에 아니면 청산하기 이전의 산업 활동으로 결정하고 새로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쉬고 있다면은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려는 산업활동으로 결정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문제도 나오니까 한 번 더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를 포함하고 단일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체를, 그래서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관리된다. 처리한다라는 것까지 한 번은 이놈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